안녕하세요. 먼얘기TV의 TJ입니다. 오늘은 20대에서 50대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 두 번째 영상 시작할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예금과 적금에 관련해서 그 차이점과 그 다음에 단리의 복리의 차이점,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고요. 오늘은 풍차 돌리기, 통장 쪼개기, 약간의 기본적인 응용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통장 쪼개기와 풍차 돌리기 좀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기축동화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풍차 돌리기와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꼭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재테크 중에 재테크인 통장 쪼개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통장 쪼개기를 해야 이 돈의 가치, 돈의 쓰임새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사실 어떤 용도인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돈은 어차피 똑같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표시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 일정한 어느 정도 돈은 내가 저축을 하겠다.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용도, 이제 용도로 해서 이 돈에 용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필요한 의료비나 아니면은 사고, 이런 것들을 대비한 대비비, 그러니까 예비비죠. 예비비. 예비비 용도로 일부를 모아 놓습니다. 또 저축으로 인해서 목돈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목돈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비 용도로 또 모아놔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 투자비는 뭐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필요할 테 그러니까 목돈이 많이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일반 주식이나 일반 다른 투자들, 그런 투자를 할 때는 거기에 부동산에 비해서는 금액은 좀 적긴 하겠지만 적든 많든 간에 투자비로서의 용도로 또 잡아서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타 외로 어, 뭐 누가 결혼을 했다던가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다던가 할 때 그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비용을 위한 또 통장 쪼개기, 이런 용도로 통장 쪼개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러한 예비비로 월 5만원씩 따로 모아놨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로 또 5만원에서 10만원씩 이렇게 정해서 모아놨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 제가 받았던 급여에, 월 급여의 최소 50%에서 최대 80%를 그대로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저축에 한 돈이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렇게 단위가 되면 이 단위를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비용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이거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갑자기 급하게 들어가는 사고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것들에 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금액에 대한 비용 부담, 당황스러움이 좀 적게 되고, 그리고 투자 용도로 들어갔었던 거는 웬만해서는 투자로서만 사용하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간 돈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빼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또 의료비 같은 경우나 어떤 사고에 대한 예비비도 따로 이렇게 뽑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용도를 잡아놓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돈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사실 적어집니다. 이렇게 계획을 안 하고 돈을 쓰게 되면 이 돈이 갑자기 저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저축하다가 의료비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되는 비용으로 빠지기도 해서 결국에는 이 돈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 쪼개기가 첫 번째로 꼭 해야 할 뭐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실손보험들 많이 있으니까 뭐 실손보험으로 내가 뭐 5만 원 아니면은 뭐 7만 원씩 들겠다. 이게 뭐 1인당이던 이렇게 들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실손보험을 들어서 의료비에 대한 어떤 크게 빠져나가는 지출을 막겠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정 금액을 뭐 의료비로 하든지 간에 이렇게 통장 쪼개기를 하는 게 재테크의 사실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야, 풍차 돌리기는 뭐냐? 여기에서 내가 목돈을 마련을 했다. 뭐 1,000만 원이던 500만 원이던 목돈을 마련했다. 그러면 요거를 갖고서 이제 투자를 하려면 투자라는 거는 갑자기 내가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많은데 그런데 이게 아직 내가 투자하기엔 아직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돈을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걸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고민을 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과거에 했었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풍차 돌리기입니다. 풍차 돌리기는 뭐냐면 자, 목돈이 마련이 됐다. 그러면 은행에 이 목돈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만기로 은행에다가 집어넣었다. 예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이자와 원금이 나옵니다. 1년 후에. 자, 다시 얘기해서 1월 달에 A라는 은행에 내가 1,000만 원을 예금을 집어넣게 되면 자, 만약에 이게 2020년이다. 그러면 2021년 1월 달이 되면 1년이 지나면 이 원금 1,000만 원과 이자가 나옵니다. 또 2월달 2020년 2월달에 B라는 은행에 1,000만 원을 넣고 또 3월달에 C라는 은행 4월달에 D라는 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의 은행에 돈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이자는 계속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또 이 1,000만 원은 다시 A라는 은행에 또다시 집어넣게 되면 2022년에 또 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풍차 돌리기인데 근데 왜 은행을 이렇게 여러 개를 집어넣느냐 이거는 사실 예금자 보호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5천만 원을 만약에 넘기지 않는다 그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5천만 원까지 넘지 않는다 그러면 A은행에 1,000만 원 1월 달에 1,000만 원 B라는 은행에 이렇게 넣을 필요 없이 똑같이 A라는 은행에 또 1,000만 원 2월 달에 또 A라는 은행에 3월 달에 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고 5천만 원까지 제한이기 때문에 내가 5월 달까지는 A라는 은행에 1,000만 원 이렇게 집어넣고 6월부터는 이제 예금자 보호에 넘어가기 때문에 6월 달서부터는 다른 은행으로 또 바꿔서 이렇게 5개씩 집어넣어도 됩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자와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제한과 이자는 그 은행에서 했던 약정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정의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신다 하면 그냥 한 4천까지만 잡으시고 만약에 이렇게 5개 은행을 잡아서 만약에 5천을 풀로 채워버리면 이자 자체가 아예 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약간씩 좀 남겨서 넣는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튼 이게 은행의 이자가 높았을 때는 사실 이게 아주 효과가 되게 좋은데 요즘같이 은행의 이자가 적을 때는 약간 좀 좀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지만 예전에 과거에 이런 풍차 돌리기를 했었고 차후 뭐 금리가 또 오른다면 이것도 다시 또 투자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이거 풍차 돌리기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축통화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축통화는 결국 대부분 이 달러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축통화는 달러와 유로화,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중국의 위안화까지 해서 총 5개국이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기축통화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 기축통화는 결국에는 그 나라의 힘을 표시합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달러가 가장 기축통화로서 막강하다 보니 대부분 기축통화다 하면은 달러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축통화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한 나라가 오랫동안 힘을 갖고 그 화폐의 강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패권의 변화에 따라서 기축통화는 바뀌게 되는데, 과거에는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서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다음에 기축통화가 무엇이 되느냐, 사실 이러한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축통화국은 사실 화폐를 좀 이렇게 마음대로 좀 찍어내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 GDP에 비해 지금 부채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데도 나라가 잘 버티고 있다. 이거 이유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축통화국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일본 엔화를 무역으로 했을 때 엔화로 계산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갖고 있는 엔화는 가치가 폭락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기축통화는 잘 안 무너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무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패권은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지금 현재 있는 미국의 달러도 아마 패권이 변화가 되면 옮길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튼 기축통화국은 결국에는 경제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